네,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이후에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우리 사회에 여러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건 이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이제 동성 결합을 사실 혼 부부로 인정한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경제적, 정서적 공동체로 이제 인정해서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남성이 결혼식까지 올리고 2019년도 이후부터 계속 동거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이 소득이 없어지자 이 나머지 배우자가 우리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부양자로 좀 인정받을 수가 있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문의를 합니다.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 사실이 한 주간째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단 측에서는 우리가 동성간 결합 커플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에 준해서 이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고지를 받게 되자 행정소송으로 간 건데요. 1심 재판부는 공단에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동성 커플은 사실혼 배우자라고 보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법령 체계상 혼인이란 남녀 간의 결합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동성 커플이 들어간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취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 했는데요. 사실혼 커플이다, 사실혼 관계다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간 결합 집단이 있을 때 어떤 주거 같이 살고 있다는 형태 그리고 말씀 주신 정서적인 공동체 성격, 경제적인 공동체 성격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성인지 이성인지만 뺀다면 그렇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피부양 자격은 인정해야 된다. 근데 사실혼 그 관계는 좀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뭐 민법이라든가 그 기존의 법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체계에 따르면은 혼인이라는 건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성 간의 결합은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는 혼인 관계에 포섭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좀 사회적인 이슈가 계속 되올 만한 그리고 앞으로도 될 만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판결문을 쓸 때,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적시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 일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죠.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예,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이 발언도 판결문에 이제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사실 그 판결문에는 요건 사실 이 법령에 정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계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쓰는데 요즘은 다른 추세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 판결문을 받는 당사자가 장애가 있어서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굉장히 쉬운 어체로 바꿔서 판결문을 쓰기도 하고 이 부분은 뭐 그것과는 결을 달리하지만 이 재판부가 뭔가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인권의 문제,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성 간의 어떤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엔 인권이사의 회원국으로서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데는 찬성표를 던진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런 동성 간 커플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이번 판결에 녹아져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소수자에 대한 인권 차원에서 어떤 평등의 가치 차원에서 이제 바라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판결 수용할 수 없다. 자,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국민건강보호법 5조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자격이 굉장히 법정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아니면 형제자매 중에 생계를 굉장히 위탁하면서 일정 조건, 뭐 수익이 없다거나 자영업자인데 폐업을 했다거나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어떤 범위
범위를 넓혀서 수혜를 받는 곳에 사실혼 배우자까지 넣는데 그럼 대법원도 사실혼 배우자의 범죄에 아예 동성 커플을 넣지 않으면서 평등을 문제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 배우자의 또 법리를 좀 다소 확대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동성 커플은 등록 그러니까 공적인 문서에서 법적인 지위가 확인되진 않습니다. 이 지금 해당 커플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도 올리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유사한 사안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이유로 우리는 사실혼 배우자고 거기에 준해서 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야 된다라고 만에 하나 악용할 소지도 있는 부분을 법원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판결이 그럼 다른 그 사례도 과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이를테면은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이제 사회보장을 이제 제공하는 그 의무를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외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유사한 그 사례가 있다면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번 네. 판결이 동성 결혼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전향적이고 뭐 아주 좀 놀라운 판결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저는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성 커플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결혼한 커플과 많이 그 양태는 대단히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뭐 신혼부부 대출 되지 않고요. 그리고 시청에서 결혼하는 문제도 무료라고 합니다. 남녀 이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때도 남녀 커플임이 전제되어 하고 그러니까 여러 생활 속에서 남녀 결합과 달리 차별받는 이런 동성 결합의 문제에 이게 차별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가, 혹시 평등권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인가를 대출이나 세제, 주거 형태 여러 영역에서 좀 문제의식을 던진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도 좀 알아보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이 같은 반 학생에게 이제 괴롭힘을 당해서 이제 우는 모습을 봤죠. 네. 그래서 부모가 이제 화가 나서 가해 학생을 찾아가서 막 호통을 쳤습니다. 자, 이 40대 여성 법원이 이제 유죄 선고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를 찾아간 겁니다. 학원으로. 본인의 딸을 지속적으로 좀 괴롭혔다는 이유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8월부터 한 10월까지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좀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학교 폭력 혐의로 이 징계에도 회부가 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서면 사과와 이제 접촉 금지,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학교 폭력 내지는 괴롭힘의 행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학원으로 학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소리를 높여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굉장히 좀 고압적으로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던 거고요. 호통을 쳤다. 내 딸에게는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최종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유사한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네. 여기서는 또 무죄 선고 난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천지법에서 있었던 판결입니다. 네. 자기의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이제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친구가 나를 자꾸 돼지라고 놀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 가해 학생을 학원으로 또 이 엄마니까 50대 여성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 예. 당시에 이 가해 초등학생은 태권도 학원의 다른 학생들과 같이 태권도 사범의 지도하에 이동 중이었는데요. 이 어머니도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우리 아들을 계속 손으로 치고 놀리고 그러는데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 폭력으로 너 신고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약식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회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여성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이 정식 재판 회복 청구를 해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이유는 그랬습니다. 이게 아이에 대한 추가 학교 폭력 그리고 피해를 막기 위한 생각에서 이 부모가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뭐 욕설을 하거나 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어떤 정서적인 학대 행위로까지는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앞의 사건과 지금 이 뒤의 사건이 물론 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네.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뜻 보면은 사실 굉장히 유사한 그 맥락이고 오히려 유죄 선고를 받았던 그 앞의 사건은 학생이 이제 중학생이었고 그렇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뒤의 사건은 이 학생이 8살이죠. 네. 8살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선고가 났고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행위 양태를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요. 네. 근본적으로는 이 아동복지법 위반에 규정되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게 상당히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재판부마다 평가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다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동에 대해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정서적 학대 행위도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가혹행위, 폭력행위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까지 사실 인정할 것인지, 고성을 지르는데 이 시간이랄지 그리고 네. 주변에 도움을 줄 어른들이 있었는지 이런 사정들을 좀 헤아려서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렸을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정신 건강을 해칠 정도의 뭐 가혹행위는 아니었다 이런 그렇게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했었고 네. 또 다른 이 재판부는 또 유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고 판사의 좀 주관적인 판단도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네. 이게 반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법리를 면밀히 따져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그 사례들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일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비일비재하게 네. 사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런 어떤 사적인 그 제재보다는 아무래도 제도적인 방법, 법적인 이런 그 구제 절차를 따르는 게 좀 더 합당하긴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 같으면은 꼭 무슨 문제화되거나 정식적인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 네. 학교폭력 관련 규정을 보면 뭐 교사랄지 아이를 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을 인지하게 되면 바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는 등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절차에 굉장히 수긍하게끔 절차가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 당사자들이 와서 소명할 기회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좀 아이들 간에 있었던 문제고 이례적인 사안이라 사실관계를 또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그 단계에선 어려워서 예. 이 부분이 사실 학교 단위나 교육청 단위에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나중에 법원 판단까지 구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뭐 약자로 학폭위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어떤 좀 불신을 좀 해소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런 절차가 상당히 좀 시간도 걸릴 뿐더러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좀 구제받기 어렵다는 그런 불신도 좀 섞여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근데 교육부가 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있죠. 다음 달부터는 학교 폭력 가해자가 이제 졸업할 경우에 생활기록부, 학교 생활기록부에 관련 기록을 기존에는 이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네. 좀 심한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무조건 한 2년 동안은 남겨놓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한달까요? 학부모들도 가장 신경 쓰는 건 이른바 생기부, 생활기록부에 이 징계 흔적이 남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학급 교체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그 기록을 지워줬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졸업 후에 2년 동안 보존을 하기로 했고요. 예. 더 중한 징계, 그러니까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졸업 후에 무조건 2년간 보존토록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근데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냐. 이게 생활기록부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데 상당한 평가 요소로, 정성평가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예. 대학 입시든 고등학교 입시든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일단 이 기록을 기입하는 것 자체를 막아달라. 그러면 우리가 학교폭력 자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동안 그 부분을 보류하고 본안소송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형식으로 소송을 많이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쟁을 낳는 또 씨앗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